네, 시간이 돼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실습은 다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가면서 잠깐 봤는데 잘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요일이고 또 서울로 올라가셔야 되는 분도 있고 또 내려가셔야 되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능하면은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 볼게요. 플레이스먼트까지 지금 끝났다라고 보고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이제 파워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디자인 자체가 셀 형태로 되어 있고 셀 자체는 그 파워랑 그라운드가 반드시 인가가 되어야지 인풋과 아웃풋의 시그널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셀이든 IO 셀이든 메모리든 어떤 서브 블록 또는 셀에는 반드시 파워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파워를 어떤 형태로 그 길을 만들어 줄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레일을 깔기 전에 파워 관련돼 가지고 간단한 이론만 먼저 짚어드리면 우리가 이제 칩을 만들고 나서 파워 소모가 어떻게 되니?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파워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논문을 쓰다 보면은 많은 논문에서 이 칩이 이전 칩 대비 전력 소모가 효율이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파워에 대해서 이제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측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그 툴 입장에서 그러니까 파워를 측정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툴이 파워를 어떤 형태로 고려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보면은 툴 입장에서는 파워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고려를 합니다. 첫 번째 고려하는 거는 스태틱 파워, 그러니까 리키지 파워라고 표현하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이제 누설 전류가 계속 흐르잖아요. 특별하게 동작하지 않아도 전원을 ON 해놓고 나면 특정하게 커맨드가 없어도 계속 전류가 흐르는데 그런 전류를 이제 누설 전류라고 하고 스태틱 파워 또는 리키지 파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은 의미로 툴 입장에서는 같은 의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파워를 계산할 때 툴이 고려하는 한 가지의 방법은 다이나믹 파워. 다이나믹 파워는 그 디바이스가 이제 스위칭 될 때 발생하는 스위칭 될 때 그 필요한 파워의 소비가 있기 때문에 그 파워를 말을 합니다. 파워를 그 디파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방법도 다양하지만 툴 입장에서는 나의 그 레포트를 해주잖아요. 툴이 토탈 파워를 레포팅을 해주는데 레포팅 할 때 어떤 형태로 그 계산을 하냐면 스틱 파워 더하기 다이나믹 파워를 더해가지고 파워를 계산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고요. 툴이 계산하는 방식이. 어쨌든 툴 입장에서는 이 디자인의 전력 소모를 레포팅을 해줘야 하는데 대략적으로라도 그거를 이제 구현하는 방법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툴 입장에서 스태틱 파워를 어떻게 계산을 해서 레포팅을 하는 거냐? 전체 레포트 파워를 했을 때 두 가지를 더해서 파워를 보여준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그 다이나믹 파워랑 스태틱 파워 중에 스태틱 파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은 이 계산식에 따라서 툴이 계산합니다. VDD랑 리키지 커런트를 곱해가지고 스태틱 파워를 계산을 하고요. VDD는 사실은 정해져 있죠. 공정이 정해지면은 사실 정해집니다. 매그나 180나 공정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셀이 1.8V로 동작하는 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버터를 계속 똑같은 그림인데 인버터를 계속 보여드리면 인버터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제 0 넣으면 아웃풋이 1이 나오는데 0에서 1 나오는 이 동작을 시키려면 이 셀에다가 파워를 VDD를 넣어줘야 됩니다. VDD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넣어줘야 되는 VDD가 얼마냐면 1.8V인 거죠. 여기다가 1.8V를 잘 넣어줘야지 0 넣으면 1로 바뀌고 이게 우리가 계산했던 그 닷TV에 있는
그 타이밍이 있죠. 예를 들면 1나노세컨드가 흘러간다. 티피컬 기준으로. 워스트랑 베스트는 또 속도가 차이가 좀 날 테니까. 티피컬 기준으로 1.1나노세컨드가 걸린다라는 기준이 1.8V인 겁니다. 그리고 이 1.8V라는 거는 공정이 정해지면은 바꿀 수가 없죠. 스탠다드 셀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아날로그 하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볼테이지 전압을 스윙을 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는 1.8V 기준으로 1나노세컨드가 걸린다는 거를 가정하고 나서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타이밍을 잡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서플라이 볼테이지를 임의로 변경하게 되면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맞춰놨던 이 1나노세컨드라는 기준점 자체가 다 틀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공정이 정해지면 이 VDD는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얘는 고정. 리퀴즈 커런트를 곱해가지고 스태틱 파워를 이제 연산을 하게 됩니다. 리퀴즈 커런트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이따가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다이나믹 파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다이나믹 파워는 말이 좀 복잡하게 써있는데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이 스위칭 되는 토글링, 그러니까 보통 이제 클럭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는 뭐 인버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클럭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이렇게 신호가 뛰죠. 그러면은 파워가 0에서 1로 바뀔 때 파워 소모, 그 다음에 1에서 0으로 바뀔 때 파워 소모. 이렇게 이제 스위칭이 될 때마다 파워 소모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몇 번 토글링 되는지를 계산합니다. 토글링 횟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 토글링에 따른 다이나믹 파워를 계산을 하죠. 근데 이제 툴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몇 번 토글링 되는지를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UART를 저희 디자인이 UART니까 UART를 만들어 놨는데 UART가 신호를 내보낼 때 하고 신호를 받을 때 하고 전력 소모가 다를 거잖아요. 왜냐면은 신호를 받을 때는 리시버만 동작하기 때문에 트랜스미터는 스태틱 파워만 유지를 하고 리시버만 다이내믹 파워가 계속 스위칭 될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내보낼 때는 트랜스미터만 계속 스위칭이 되고 리시버는 계속 가만히 있을 텐데 툴 입장에서는 이 디자인이 UART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블럭이 스위칭 되는지 저 블럭이 스위칭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몰라가지고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그냥 평균값을 내요. 예를 들면 뛸 수 있는 0에서 1로 바뀔 수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0에서 1로 바뀔 수 있는 애들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 비율로 스위칭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레포트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컴파일러나 또는 IC 컴파일러에서 레포트 파워 출력했을 때 나오는 수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굉장히 러프한 수치고요. 정확한 파워를 보시려면은 시뮬레이터 모델을 같이 물리셔가지고 내가 동작할 때 정확하게 스위칭이 어떻게 되는지를 툴한테 알려줘야 되고 이 스위칭 될 때 어느 정도의 전력 소모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디자인 컴파일러나 ICC에서 레포트를 보는 게 아니고 뭐 이제 프라임 파워라든지 다른 툴을 써가지고 파워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디자인 컴파일러나 ICC에서 보는 파워는 정확한 파워가 아니라는 거 일단은 모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리퀴즈 커런트랑 스위칭 커런트랑 게이트 리퀴즈 커런트가 어느 구간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림인데 계속 이제 이 그림을 계속 보게 되는데 이 디지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그림을 거의 볼 일이 없어요. 물론 이제 학부 때는 좀 공부를 좀 하셨을 거고 깊이 들어가시면 보시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자를 셀 자체를 예를 들면 이제 인버터가 이렇게 있는데 인버터에 파워가 흐르는데 우리는 전력을 좀 옵티마이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리퀴즈 커런트를 좀 적게 흘러야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스탠다드 셀을 변경을 해가지고 이 리퀴즈 커런트 값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 셀 자체가 변경하시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이 얘기는 길게 얘기하면은 크게 도움이 안 돼서 그냥 이런 형태로 값을 갖고 와서 계산을 한다. 이 정도로
지식으로만, 그냥 배경 지식으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파워하고 전력 소모와의 관계의 공식입니다. 이렇게 전압을 2배로 띄우면은 전력 소모는 4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서플라이 볼테이지를 줄이는 게 전력 소모를 줄이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정들이 점점 좋아지면서 서플라이지 볼테이지를 낮추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설계하는 디자인이 파워에 정말 민감한 디자인이다. 그러면은 뭐 그 여러 가지 파워 줄이는 기법도 있고, 뭐 알고리즘을 고친다거나 아니면 RTL을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모듈에 대해서 뭐 그 클럭 게이팅 또는 파워 게이팅을 써가지고 줄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서플라이지 볼테이지 낮은 공정을 선택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력 소모를 줄이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은.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공정을 쓰는 건데, 나한테 파워가 정말 중요한 이슈다 그러면은 선택사항이 있을 때 서플라이지 볼테이지가 낮은 공정을 선택하시는 게 전력 소모를 제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비교표를 갖고 오면은 보통 이제 180나노 공정,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저희 PDK9이랑 실습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건데, 180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는 코어 볼테이지가 1.8V예요. 근데 이제 65나노 가면 코어 볼테이지가 1.2V, 40나노, 45나노 가면 1.1V, 28나노 가면은 1V나 0.9V의 서플라이 볼테이지의 스탠다드 셀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정을 낮추면은 서플라이 볼테이지가 자동으로 내려가고, 그 셀을 쓰면 파워가 그냥 자동으로 효과가 지워지고. 근데 IO 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내려보내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3.3V는 계속 쓰고 있고, 그나마도 좀 낮추려고 1.5V까지. 그래도 스탠다드 셀보다는 전압 볼테이지가 높죠. I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압을 확 내릴 수 없는 그런 이슈가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상황에 맞게 골라쓰라고 종류별로 제공해 줍니다. 너 IO가 좀 빨라야 되면 3.3V IO 써 이렇게 해주고, IO도 별로 안 빨라도 되고 파워가 중요하면은 1.5V짜리 IO 갖다 써,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를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제 토글렛을 본다는 건데, 토글렛을 가지고서는 계산한다,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유저가 손으로 계산하는 일은 흔치 않아가지고 전체적인 파워에 대한 흐름이 코어랑 IO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거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제 그 전압을 계속 낮추려고 하는 건데 전압을 계속 못 낮추잖아요. 왜 못 낮추냐면 이제 스레솔드 볼테이지 문턱 전압 기준으로 문턱 전압보다 높으면 1, 문턱 전압보다 낮으면 0,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데이터를 0과 1로만 판단을 하는데 0과 1인지 판단하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압이 들어오면, 전압 레인지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0인지 1인지 하면 그 0을 출력하지만 전압이 0V라서 0으로 출력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정 기준점을 놓고 특정 기준점보다 낮으면 그냥 얘는 0이라고 보는 건데, 그 기준점이 스레솔드 볼테이지라고 하는 거고, 보통 이제 0.7V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0.7V보다 큰 전압이 들어오면 얘는 1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0.7V보다 낮은 전압이 들어오면 얘는 0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서플라이즈 볼테이지 값을 계속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NVTH를 내리지 못해서 그런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뭐 소자 하시는 분이나 셀 하시는 분들이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그 VTH를 낮출 수는 없어가지고, 이 문턱 전압이 낮아지면은 서플라이 볼테이지를 더 낮출 수 있겠죠. 근데 또 서플라이 볼테이지를 계속 낮춘다고 해가지고 그 계속 장점만 있는 거는 아니고, 계속 낮추게 되면은 이제 속도에 대해서 문제가 자꾸 생기면, 서플라이 볼테이지를 계속 낮추게 되면은 셀 속도가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이래저래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전력 소모는 줄여야 되고 전력 소모를 자꾸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속도도 계속 같이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적정선을 좀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몇 번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이제 PDK를 받아보시면 라이브러리를 여러 개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180나노 공정은 그냥 라이브러리 하나만 받는데 28나노, 68나노, 뭐 45나노 이런 공정을 받다 보면은 라이브러리가 여러 개 있어요. RVT 라이브러리가 쭉 이렇게 있고, LVT 라이브러리가 쭉 이렇게 있고, HVT 라이브러리가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파워 얘기를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받아놓고 놓으신 다음에 이게 왜 나눠져 있구나, 뭘 써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선택하실 때 좀 도움이 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LVT, RVT, HV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작하는 서플라이드 볼테이지에 대해서 라이브러리를 좀 구분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냐면은 누구는 속도가 느려도 되니까 무조건 로우 파워를 원하는 팀들이 있고, 우리는 파워 소모는 상관없고 속도가 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팀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일단은 셀을 좀 나눠가지고 제작을 한 다음에 니들이 알아서 골랐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가지 종류로 보통 나눠줘. RVT는 이제 레귤러라서 이제 노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LVT는 그 서플라이 볼테이지 좀 낮춘 대신에 셀 스피드가 좀 느리고요. HVT는 전압이 좀 높은 대신에 셀 스피드가 조금 높은 그런 셀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스펙에 맞는 거를 찾아가지고 쓰시면 되고, 딜레이를 잠깐 보면은 이제 오퍼레이팅 볼테이지가 0.1V 이렇게 늘어난 2가지 셀이 있다고 보면, 딜레이를 보면은 이제 전압이 0.2V가 늘어났는데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죠. 17.35 피코세크였는데 전압이 0.2V 올라갔는데 속도가 좀 확실히 좀 빨라졌죠. 이런 셀들, 단일 셀들 자체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속도 차이가 있는데 이런 셀들이 여러 개 묶여 있으면은 전체적인 퍼포먼스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파워는 또 좀 반대죠. 파워는 이제 0.2V 내리면은, 파워를 0.2V 내리면 전력 소모가 확실히 감소가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셀 가지고서 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키즈 파워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받으시고 HVT, LVT, RVT 받으시면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아시고 맞는 라이브러리를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삼성 28나노는 아마 그냥 RVT 쓰라고 안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공정마다 선택하셔가지고 잘 쓰시면 됩니다. 위에까지는 이제 파워 오퍼레이팅 볼테이지여가지고 유저가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제공되는 대로 쓰는 거고, 제공해주면 쓰고 제공 안 하면 못 쓰는 거고,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부터는 제공된 환경 안에서 어떻게 하면 파워 소비를 좀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기법들에 대한 얘기인데, 첫 번째는 이제 클럭 게이팅을 하는 겁니다. 클럭 게이팅을 하는 건데, 클럭 게이팅이 이제 클럭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이네이블 신호를 줘가지고 컨트롤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트랜스미터를 할 때는 리시버는 할 거 없으니까 좀 기다려 그러면은 클럭 이네이블 신호를 같이 줘가지고 계속 클럭이 스위칭돼서 들어가지 않게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스위칭 될 때마다 스위칭 파워가 계속 소모가 되니까 너는 스탠바이 모드로 들어가 있을 때는 클럭 뛰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클럭 이네이블 신호를 줘가지고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로직적으로 주는 거죠. 로직적으로 이때는 클럭 주지 마, 이때는 클럭 줘 하는 걸 이제 로직적으로 주는 거라서 RTL 소스 코드에 이렇게 엔드 게이트 형태로 구현을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특별한 이슈 없이도 파워에 대해서 컨트롤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전체 디자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때는 동작해도 되고 이때는 동작 안 해도 된다라는 거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어떻게 구현돼야 되는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저 부분을 추가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요즘에는 잘 짜여진 코드에는 알아서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코딩하실 때는 잘 고려하셔가지고 코딩하시는 것도 파워가 중요한 디자인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파워 게이팅을 하는 겁니다. 클럭 게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럭이 이렇게 이제 계속 스위칭 되는데, 이 스위칭 되는 거를 이제 이네이블 신호를 줘서 일정 구간을 이제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간이 스위칭은 안 돼도 리퀴지 커런트는 흐르잖아요. 스위칭 파워는 파워 게이팅으로 어떻게 해결을 한 거고, 그러면은 리퀴지 커런트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하는 게 그 파워 게이팅 방법입니다. 파워를 끊는 거죠. 파워 자체를 끊어가지고 리퀴지 커런트 자체가 흐르지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파워 소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그 설계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파워 게이팅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클럭 게이팅 하는 부분 두 가지의 게이팅으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파워 게이팅은 할 때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파워 게이팅 같은 경우에는 셀 자체가 파워 게이팅 기능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셀에. 그래서 그 PDK 안에 파워 게이팅 셀이 있는지 찾아보셔요. 보통 이제 PDK 안에 PMK라고 따로 폴더가 있습니다. 파워 매니지먼트 킷 이렇게. 내가 PDK를 받았는데 PMK가 있다. 그러면은 파워 게이팅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받았는데 PMK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 디자인은 파워 게이팅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유저가 특정 그 볼테이지 들어가는 구간을 잘라가지고 스위칭을 내가 직접 넣겠다. 뭐 그렇게 디자인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것도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그 툴상에서 손쉽게 파워 게이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PMK라는 별도의 파워 게이팅 셀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들어서 쓸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VDD 게이팅하는 시그널이 따로 들어가는 스탠다드 셀이 별도로 있어요. 이런 기법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도메인이 그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180나노 수준에서 도메인은 대부분 하나로만 많이 쓰는데, 이제 그 공정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VDD도 여러 개 하고 그 스레솔드 볼테이지 라이브러리 셀도 여러 개 쓰는 그런 디자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연산을 많이 해야 되는 블럭 같은 경우에는 그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빨리 연산해서 던져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듈들은 좀 볼테이지가 높은 에어리에다가 넣어놓고, 단순하게 컨비네이션 로직이고 자주 안 쓴다. 그런 로직들은 서프라이 볼테이지가 낮은 에어리에 위치시켜서 속도를 잡는. 그래서 멀티 VDD, 멀티 VTH라고 표현해가지고 이제 뭐 그냥 싱글 쓰는 경우 있고, VTH는 하나인데 VDD는 여러 개 쓰는 경우도 있고, VTH는 여러 개인데 VDD는 하나만 쓰는 경우도 있고, 두 개 다 멀티로 쓰는 경우도 있고, 네 가지 케이스의 조합에 따라서 그 플랫폼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조금 어려워요. 이게 이제 도메인도 나눠줘야 되고 게이팅하는 분도 고려해야 돼서 처음 하시는 분들 좀 어렵습니다. 네. 해보면 그렇게 막상 어렵진 않은데, 이거 하면서 또 불필요한 DRC 에러스가 많이 나가지고 그거 잡느라고 또 한참 걸립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많이들 하고 있다. 나중에는 이제 필드에 나가시게 되면은 이런 작업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가 있으니까 가이드 잘 따라오시면 크게 문제 없으시죠. 그래서 위에 얘기는 어쨌든 그 파워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고, 그리고 파워를 계산하는 두 가지 이슈, 그 스태틱 파워랑 다이나믹 파워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그 두 가지 이슈는 일단 제외를 하고, 그 스탠다드 셀에 파워를 어떤 형태로 넣는지,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가장 기본적인 그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저번 시간에 한번 봤던 디자인인데 그때는 이제 플로어 플랜만 해가지고 얘하고 얘가 없었죠. 일부러 이 공간을 그때 50씩 띄워놨습니다. 50씩 띄워놓은 이유가 이 파워 링을 두르기 위해서 이렇게 띄워놨던 거고요. 굳이 이 공간을 안 띄우고 그냥 이 안쪽에다가 파워 링을 넣으면 안 되나, 이 공간을 굳이 안 띄우고요. 그래도 됩니다. 굳이 링을 띄우지 않고 그냥 스탠다드 셀 위로 파워가 지나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뺀 이유는 뒤에 나오는데 이 그림을 말이 나왔으니까 미리 보여드릴게요. 설명을 해드려가지고 이건데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이 이제 스탠다드 셀 위로 이렇게 이제 파워 스트랩이 지나가잖아요. 파워 스트랩이 지나가게 되는데, 파워 링이 지나가게 되는데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이게 만약에 파워 링을 이제 우리는 이제 대충 계단도 알고 있고 디렉션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실수는 이제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파워 링을 만약에 메탈 2로 깔았어요. 메탈 2가 세로로 가니까 나는 파워 메탈 2로 깔아야지 하고서는 파워 메탈 2로 깔고 아까처럼 간격 안 띄운 상태에서 스탠다드 셀 위로 파워링이 지나갔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는 무조건 DRC 엘보에서 다 납니다. 얘는 무조건 나요. 왜 나요? 왜 나냐면 이제 그림 보면 얘가 M2면 DRC 나겠구나라고 지금 바로 아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A 포트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M3로 갔다가 M2로 가잖아요. M2로 가는 순간 파워랑 쇼트 납니다. 그럼 얘가 M2라고 가정했을 때 이 A랑 A 포트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파워를 내가 스탠다드 셀 위로 파워를 보냈는데 이 파워가 M2다. 이 A 포트에 과연 내가 포트 매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하죠? 못 내려갑니다. 못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두꺼운 파워 메탈이 스탠다드 셀 위로 너무 두껍게 지나가면은 이런 이슈들이 나도 모르게 발생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M2가 아니고 M4다 그러면은 3층으로 갔다가 2층으로 내려갈 수 있죠. M4면 상관이 없어요. M4는 상관이 없고 M2는 절대 안 되고 M4나 M6가 지나간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렇게 두껍게 깔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이 M4면 이만큼 면적은 M4가 절대 못 가잖아요. 무조건 파워랑 쇼트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포트랑 연결해 줘야 되는데 뭐 M1 다 쓰고 M2 쓰고 M3 썼어요. 그리고 M4로 건너가고 싶은데 M4 이만큼은 못 건너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5로 갔다가 다시 4로 내려갔다가 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구간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이런 구간들이 자꾸 늘어나면 또 쇼트납니다. 이런 거를 미연에 좀 방지하고자 파워 링 두르는 공간을 바깥으로 빼놨어요. 이렇게 바깥으로. 스탠다드 셀 위로 커다란 메탈 파워 라인이 지나가지 않게 옆으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된 거고, 스탠다드 셀에는 파워를 어떻게 주느냐? 그러면은 파워 그라운드 라인을 두 개를 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VDD 한 줄, VSS 한 줄 이렇게 두 개를 주고요. 여기 보면은 색깔 여기 이제 비아가 들어간 거죠. 비아로 들어가서 VSS가 쭉 가다가 비아로 내립니다. 비아로 내려가지고 1층까지 간 거예요. 1층까지 가서 쭉 달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이 VSS가 된 거고요. VDD는 여기가 비아로 1층까지 내린 겁니다. 가로로 가는 게 M1이니까 지금 얘는 세로로 달리고 있죠? 그러면 얘는 세로로 달리고 있는 이 보라색은
M4나 M2나 M6일 텐데 세로로 달린 이 보라색은 지금 우리는 M5까지 쓰는 공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M611은 없고 보라색이 M4 아니면 M2죠. 깔아야 되는 게 그러면은 얘는 M4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M2로 여기서 깔아버리면 바깥으로 나갈 때 또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파워 메탈은 상위 메탈로 칩니다. 상위 메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파워를 상위 메탈로 치는 이유가 이게 웨이퍼를 옆에서 봤다고 가정을 할게요. 웨이퍼를 눕혀놓고 우리가 옆에서 보고 있다고 하면은 포트는 다 1층에 있어요. 포트는 1층에 있고 그 다음에 본딩 패드는 맨 위층에 있습니다. 맨 위층. 본딩 패드. 그러면 이제 와이어 본딩을 이렇게 하죠. 파워를 넣는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파워를 주는 거잖아요. 내가 칩 안에서 파워를 제너레이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워는 외부에서 나한테 줘야 돼요. 그러면 웨이퍼상에서 파워를 받을 수 있는 애는 맨 위층에 가봤습니다. 본딩 패드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5층부터 받아요. 그러니까 본딩 패드 받고 본딩 패드가 5층까지 내려줍니다. 5층에서 파워를 받아가지고 아래층까지 쭉 내려보내는 형태로 파워는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은 모든 포트가 1층에 있잖아요. 그래서 시그널은 1층부터 라우팅 메탈이 1층부터 라우팅이 돼요. 그래서 시그널 라우팅은 1층부터 이렇게 라우팅을 해가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시그널 라우팅은 1층부터 위층으로 써가기 시작하고 파워는 위층부터 아래층으로 파워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이제 파워도 1층부터 쓰겠다고 해가지고 파워를 2, 3층에 그 파워 메쉬를 깔면 파워가 비아타고 2층까지 내려줘야 됩니다. 계속 내려주고 여기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럼 얘가 2층에서 파워 메탈을 너무 많이 쓰면 시그널 라우팅 할 때 2층으로 올려야 되는데 파워 메탈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그널 메탈을 위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우팅 옵션 같은 거 주실 때 파워는 상위 메탈부터 쓰시면 되고 시그널은 아래층 메탈부터 쓰시면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는 라우팅 할 때 자원이 없어가지고 DRC 밸브에서 엄청납니다. 자원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이렇게 VSS가 쭉 간 거고 VDD가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 파란색은 이제 M1이 1층까지 내려준 거죠. 그 4층으로 파워를 받아서 1층까지 내려준 겁니다. 1층으로 쭉 달린 거예요. 스탠다드 셀은 보면은 이렇게 두 칸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위에가 VDD, 아래가 VSS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 선으로 파워 스텝으로 연결해 준 거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레일에 스탠다드 셀이 놓이면 전원 공급이 다 되게 이렇게 이제 레일을 깔아주는 겁니다. 스탠다드 셀 레일을 이런 형태로 스탠다드 셀에 파워를 넣어줘.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되면은 스탠다드 셀에는 파워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파워는 이쪽에서 파워를 주겠죠? 이렇게 파워를 이렇게 이제 그 다이렉트로 우리는 파워를 가운데까지 다이렉트 이렇게 파워를 주겠다. 이렇게 줘버리면은 첫 번째로는 내 라우팅이 먼저 만약에 시그널 라우팅이 먼저 됐다. 먼저 된 상태에서 M4를 외부에서 갑자기 파워 메쉬를 깔아버렸다. 그러면은 내 시그널 라우팅하고 쇼트가 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여기는 라우트가 안 됐는데 라우트가 돼 있는데 갑자기 파워 메쉬 여기다 줘버리면 쇼트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안에 라우팅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파워를 여기다가만 물려주면 이렇게 물려주면 내가 준 파워에 의해서 안쪽 시그널 라우팅이랑 쇼트 날 일은 없죠. 얘는 얘만 잘하면 되죠. 얘만 잘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좀 안정적으로 넣어주면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상위 메탈로 메쉬를 쳐도 되긴 하는데 처음에 진행하실 때는 그냥 예전부터 썼던 방식을 쓰시면 실수가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파워가 이렇게 들어올 거고 이렇게 링을 타고 흘러갈 거고
이 링탕으로 흘러갔던 이 여기 레일에다가 아까 그 M1으로 다 내렸잖아요. 이렇게 그 전류가 흘러갈 겁니다. 전류가 흘러가서 스탠다드 셀에 파워 공급을 해주게 될 거예요. 모양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상에서 특징을 또 보면은 이 패드들이 그 포트죠. 이 포트들이 이렇게 포트인데 보시면 이 메탈 그 파워 있는 쪽은 좀 피해서 안쪽으로 핀 배치를 해놨어요. 여기에는 포트가 없죠. 이거는 이제 VDD, VSS 포트고요. 이런 데는 이제 포트를 안 갖다 놨는데 그런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파워 메시 안쪽에 그 포트가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포트 라우팅 할 때 혹시라도 요 파워 메탈하고 쇼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옆으로 좀 빼준 겁니다. 물론 메탈 층 잘 계산해가지고 다른 층에서 들어오면은 상관은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빼준 거고요. 이렇게 됐는데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그 전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파워 플랜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파워 플랜을 왜 잘해야 되냐면 1.8V가 인가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모듈이 예를 들면 이제 트랜스미터가 동작을 한다 그러면 트랜스미터에 있는 스탠다드 셀들이 순간적으로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스탠다드 셀들이 01010을 막 스위칭이 될 거예요. 그럼 이쪽에 이제 만약에 트랜스미터 모듈이 한쪽으로 모여 있으면 모이는 순간에 트랜스미터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 스위칭을 막 하게 되는데 그 순간적으로 전압을 갖다 이제 전류를 갖다 끌어다 당겨 쓰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갑자기 막 파워가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얘는 동작을 해야 되니까 이쪽은 1.8V인데 이쪽에 있는 애들이 순간적으로 전압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갑자기 이쪽으로 애들이 당겨가니까. 그럼 얘는 1.8V인데 여기 뒤에 있는 애들이 뭐 1.6V나 1.5V로 떨어져요. 전압이 떨어지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전압이 떨어지면은 속도가 느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정상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뭐 인버터로 계속 얘기를 드리니까 1나노세컨드의 값이 나오는데 이쪽에 있는 애는 순간적으로 전압이 떨어지면서 1나노세컨드의 값이 안 나와요. 이제 값이 늦게 나오는 순간 사실은 디지털은 그 문제가 커지죠. 값이 늦게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받았을 때 값이 0이어야 되는데 값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내가 1을 받았다. 그러면 완전 다른 연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 파워 플랜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파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특정 구간이 액티베이션 될 때 다른 쪽 구간이 전압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IR 드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IR 드랍이 발생을 하면 속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칩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DRC도 없었고 LBS도 없었고 시뮬레이션도 다 잘 돌았는데 이상의 칩이 자꾸 오작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파워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현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플랜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동작을 안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파워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또 확인하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게 파워 때문에 안 도는 건지 특정 모듈 때문에 안 도는 건지 설계가 잘못된 건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어가지고 파워 플랜은 꼼꼼하게 잘 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파워 플랜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IC 컴파일러에서 그 파워 네트워크 아날리시스를 하게 되면은 IR 드랍이 예상되는 구간을 하이라이트를 해줍니다. 지금 방금 같은 디자인을 계속 보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VDD, VSS를 이제 요 네 군데 방향에서 전압을 준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어쨌든 물의 흐름이잖아요. 물이 흘러가는데 시작점이 여긴 거잖아요. 시작점이 여긴 거고 점점 흘러내려 들어가는 건데 흘러내려가다 보면 어쨌든 이때의 물의 양하고 여기는 이제 가운데 웅덩이처럼 이렇게 파이게 되는 거죠.
안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시작점이 위쪽에서 시작점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아래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스타트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5층부터 물을 내려야 되잖아요. 5층부터 물을 내려가지고 1층까지 가야 돼요. 스탠다드 셀의 포트는 1층에 있으니까. 5층부터 물을 내려서 1층까지 층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 거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온폭 패는 것처럼 이 전압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IC 컴파일러에서 표현을 저렇게 해주는 거고요. 요게 이제 그 절대값은 아니고요. 상대값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1.8V다. 그러면 얘는 1.8V 대비 전압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빨갛게 보인다고 해서 여기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고 빨갛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고, 이 그림은 그냥 저럴 수도 있다 이 정도로만 보셔야 돼요. 어떻게든 이 빨간색을 없애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상대적인 값을 IC 컴파일러가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이거를 안 보시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거를 너무 믿으려고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 그림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냐면 이렇게 이제 모서리 4개 만들어주고 이렇게 레일을 깔은 거예요. 이렇게 레일을 깔아가지고 스탠다드 셀에 레일을 줬어요. 그 파워를 줬어요. 파워를 줘가지고 난 다음에 IC 컴파일러에서 봤더니 그림이 이렇게 나왔어요. 상대적인 값이라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운데가 이 빨간 게 너무 찝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어떻게 개선을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가로로만 깔았는데 이렇게 지금은 세로로도 깔자.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로로도 다 깔아준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물의 흐름이기 때문에 통로를 좀 여러 개 만들어준 거죠. 수로를 좀 다양한 수로를 만들어준 거예요. 수로를 넓힌 건 아니고 좁은 수로를 좀 많이 깔아놓은 거예요. 좀 더 내려가라. 좀 더 많이 내려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좀 개선을 해준 겁니다. 이런 형태로. 그런 그림. 그리고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 파워에 대한 IR 드랍을 보는 메뉴는 GUI 창에서 파워 네트워크 아날리시스 볼테이지 드랍 이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색깔 바뀌는 그 그림이 이 메뉴 창에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색깔로 좀 보여줍니다. 자, 이걸로 해서 이렇게 보면 이 그림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자세히 보이라고 메모리를 옮겨놨는데 여기가 메모리가 있는 구간이에요. 메모리가 있다 그러면은 파워를 엄청 많이 먹습니다. 왜냐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0과 1에 대한 값을 저장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메모리 하나하나가 다 레지스터인데 레지스터가 몇천 개씩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 0과 1에 대한 데이터를 리드하거나 라이트할 때 굉장히 많은 레지스터가 동시에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 특정 그 메모리에 있는 구간에 파워 소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슈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파워가 잘 안 흘러가는 현상도 있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든 그 동작시키려고 파워가 또 일로 쏠리게 될 거고, 파워가 일로 쏠리는 순간 이쪽에 있는 애들은 볼테이지가 낮아져서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현상이 있고, 그러면 또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현상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메모리를 만약에 썼다 그러면은 메모리 주변으로 그 파워를 최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깔아주셔야 돼요.
파워 메쉬를 두껍게, 한 가지 방법은 파워를 메탈을 두껍게 까는 거죠. 두껍게 깔면 물이 많이 흘러가니까. 두껍게 깔면 단점이 시그널 라우팅 할 때 이 두꺼운 메탈이 문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계선까지 너무 두껍게 깔면 라우팅 자체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고,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메탈은 좀 두껍게 깔아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최대한 많이, 두껍게 까는 게 좀 부담되니까 얇은 걸로 좀 많이 깔아주시면 됩니다. 이 메모리 근처에는 특히. 그래가지고 이게 칩 동작시킬 때 메모리가 안 돌아서 칩이 안 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메모리 자체가 안 도는 건지, 아니면 내가 설계를 잘못한 건지, 타이밍이 안 맞는 건지 또 찾아내야 되는데, 메모리가 안 돌아버리면은 찾기도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런 문제가 적어도 파워 문제에서 발생하면은 이거는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쓴다 그러면 파워 주변에 그 메모리를 위한 링을 많이 깔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리스크5 칩, TSMC 180나노 공정으로 리스크5 칩 들어갔던 건데, 팹에 넣었던 디자인은 아닌데, 팹 넣기 전에 테스트하려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팹 넣은 것도 이거랑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고, 어쨌든 디자인 이렇게 보시면은 리스크5인데, 리스크5는 이제 메모리가 두 개 들어가거든요. 인스트럭션 메모리하고 데이터 메모리 두 개가 들어가가지고 똑같은 사이즈로 인스트럭션 메모리하고 데이터 메모리 두 개가 들어간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여기 바깥에 파워링을 두르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파워링을 또 두르고, 그리고 세로로 파워링을 또 지나가게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또 이쪽에서도 또 파워링이 또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메모리 주변에는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파워를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은 파워를 넣을 때 이쪽이 이제 파워패드인데, 본딩 패드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쪽으로 파워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는 애 근처에다가 메모리를 놓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메모리가 만나게. 이게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만약에 얘를 안 뚫었다, 파워그라운드 패드를 이쪽에다 안 뚫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 이미 길어져 가지고 메탈 지나갈 때마다 사실은 저항을 만나니까 메탈 이 라인 자꾸 길어지면 드랍이 계속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메모리 근처에다가 파워 포트를 뚫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밖에 안 뚫었는데, 사실은 핀이 워낙 많이 쓰여가지고 핀 개수를 맞추다 보니까 다 못 만들었는데, 인아웃풋 핀이 많지가 않다 그러면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이렇게 좀 더 뚫면 훨씬 더 좋겠죠. 네,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파워 플랜을 하실 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한데, 지금 이 그림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가 이제 파워 그라운드 패드예요. 파워 그라운드 패드여가지고 어쨌든 우리 디자인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패드에서부터 파워가 흘러 들어가야 되고 스탠다드 셀까지 전달되어야 되니까 파워 패드가 이렇게 각각 적당한 간격에서 동일한 위치에서 들어오면 안에까지 동일한 속도에 동일한 파워가 잘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 가운데다 안 하고 파워 패드를 만약에
이런 데다가 만들어놨다. 파워패드 이런 그 코너셀 근처에다가 만약에 만들어놨다 하면 얘를 파워패드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직선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또 직선으로 가잖아요. 가다가 또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다시 메쉬를 더 크게 쳐가지고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스테인셀이 가운데에 있으니까 가운데 쪽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파워그라운드 패드를 가운데 쪽으로 좀 몰아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이 코너셀 바로 옆에다가 코어 파워나 코어 그라운드 셀은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서로 나가면서 서로 쇼트 나거든요. 얘는 일로 가려고 그러고 얘는 일로 가려고 그러고 붙는데 딱 붙은 다음에 또 뭐 그 파워랑 그라운드랑 또 이상하게 붙어가지고 문제가 좀 나요. 그리고 결국에 여기 두 개 붙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안에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급적이면 코어로 들어가는 애들은 모서리에다 하지 마시고 안쪽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왜 또 나왔냐? 왜 또 나왔냐면 요것 때문에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쓰는 파워패드가 그라운드 2개, 파워 2개입니다. 이렇게 파워 VSS, 파워 VDD, 코어 VDD, 코어 VSS 이렇게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는 VDD입니다. VDD 이렇게 이건 VSS. 요거는 IO 파워. IO 파워는 안쪽으로 메탈 라인이 안 가죠. 왜 안 가냐면 IO 파워는 메탈 라인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니까 육안으로 보기에는 메탈 라인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실질적으로는 있다는 거. 그리고 IO 파워는 안쪽으로 안 가더라도 그 패드 쪽으로 달려가니까 잘 확인하시라는 거. 이게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연결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요 패드 vs 패드 VDD가 만약에 애초에 없다. 요것만 있다. 그럼 그 IO 패드 자체가 안 도니까 안 돌아요. 꼭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개 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파워, IO 파워, IO 그라운드를 그럼 어디다 놔야 되느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어 VDD, 코어 VSS잖아요. IO 관련된 파워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은 IO 파워 셀을 여기다 하나만 놨다. 그리고 외부에서 3.3V를 여기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전압을 얘만 받으니까 어떻게 주냐면 일로 흘려보내고 얘가 일로 흘려보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와서 여기까지 와야 되고 얘도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여기 하나만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IO 패드들은 전압이 여기서 3.3V를 줬다고 해서 이렇게 오니까 오는 동안 IR들가 계속 발생해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은 3.3V를 못 받아요. 여기는 3.2V, 3.1V, 3.0V 이렇게 받습니다. 그럼 전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속도가 제대로 안 나온다고 그랬죠? 속도가 제대로 안 나와서 여기 있는 인아웃풋 패드에 대한 시그널을 바깥으로 내보내줘야 되는데 이 패드가 제대로 정확하게 바깥으로 못 내보내줘요. 그러니까 얘도 중간중간에 자리가 있는 데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잘 넣어주시면 꼭 몇 개 넣어라 이런 거는 없는데 중간중간에 잘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가끔 다큐멘터리에 그 공정마다 다른데 이런 룰이 있는 그 공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풋 패드 5개 쓰면 반드시 그 옆에 IO 파워 패드 넣어라. 이 룰을 갖고 있는 공정이 있습니다. 인아웃풋 패드 5개 쓰면 반드시 IO 파워 패드 넣어라. 이거를
룰로 갖고 있는 공정이 있어요. TSMC 180나노 공정이 이 룰이 있어요. TSMC 공정 타실 분들은 IO 패드 몇 개 띄운 다음에 반드시 IO 파워 패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IO 패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이거 놓치시고 파워 패드 하나 놓고 디나프 패드 쭉 갖다 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칩 딱 찍으면은 신호가 이상하게 나와요. 정상적으로 안 나와요. 이거는 해결 방법도 없어요. 패드에 파워를 더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꼭 잘 챙기셔가지고 파워 패드 잘 배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자, 그러면은 랩을 할 건데, 요 명령어는 중요한 명령어여가지고 적어놨어요. 이거는 무조건 쓰셔야 되고, 계속 쓰셔야 되고, 에러 나면 무조건 안 되는 명령어입니다. 무조건 나는. 물론 내가 안다. 그 에러가 뭔지. 그리고 나중에 고칠 거다. 뭐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노멀한 상태에서는 저 에러가 나면 안 돼요. 이 에러가 나면 무조건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verify power ground net이라는 건데 파워 그라운드 넷이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해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VDD, VSS 있는데 이게 만약 연결이 안 되면 여기에 이 에러가 없다고 나오는데 연결하고 나오는데 여기가 만약 1, 2 이렇게 떴다는 얘기예요. 여기 만약에 뭔가 연결이 안 됐다. 그러면 여기 숫자가 0이 아니고 숫자가 뜹니다. 연결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스탠다드 셀에 전원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스탠다드 셀에 전원 공급이 안 되면은 신호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이 디프리플러가 됐든 인버터가 됐든 뭐 버퍼가 됐든 뭐가 됐든 스탠다드 셀에 파워그라운드가 연결이 안 되면 신호가 무조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0, 그러니까 1이 숫자가 만약에 뭔가 있다, 안 된 애가 있다 그러면은 뭐 아무리 다 잘했고 뭘 잘했든지 간에 시그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칩이 무조건 안 돕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체크하셔가지고 0이 안 되도록 0이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안 되게 잘 추천해 주셔요. 중요한 명령어를 가지고 따로 빼놓은 명령어. 랩 5번하고 6번이 있습니다. 랩 5번하고 6번 뭔지 설명드리고 실습을 좀 하겠습니다. 힘들죠? 쳤다 할까요? 쉬죠. 10분만 쉬고 할게요. 2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거 내용이 열기가 좀 두껍죠. 네, 두꺼우면 좋죠. 일반 파워 만들 때 여기서 만들 때보다 더 넓게 가져가는 보통은 좀 비슷하게 가져가거나 조금 작게 가져가요. 여기서가 좀 더 작게. 그러니까 최외곽 링을 제일 크게 가져가고 네. 그 안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요 바깥에도 이제 링을 둘 거거든요. 요거가 제일 크게 두껍게 가져가시면 되고 요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작게 또는 같은 사이즈로 가져가시면 돼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더 크게 가져가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왜 크게 가지고 가냐면 이 메모리 안에 포트가 있어요. 네. 포트가 있어가지고 메모리 안쪽으로 포트 매핑을 해야 되거든요. 파워메쉬가 두꺼우면은 라우팅 할 때 너무 두꺼운 메탈이 있으면 점프하기가 힘들어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두껍게 하면 쇼트 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너무 두껍지는 않겠지만
파워가 잘 들어가야 되니까 욕심내서 조금 더 두껍게. 그 정도 개념이에요. 하다가 계속 포트 쪽에서 쇼트가 좀 많이 나면 그때는 이제 좀 줄여주셔서 해결하시면 돼요. 플스 지금 같은 경우 여기 떨어진 차이거든요. 네, 맞아요. 이것도 최대한 가까이 주면 좀. 저거는 너무 가까이 주면 안 좋아요. 왜냐면 좋은 질문이신데. 보면은 이제 여기가 포트예요. 이 포트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클럭이라든지 뭐 리셋이라던가 뭐 인풋 1이라든지 이런 시그널인데 파워 스트랩을 여기 만약에 딱 이렇게 붙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여기는 어떤 시그널이 쭉 가서 얘한테 붙어야 되잖아요. 이쪽에 되게 두꺼운 메탈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점프해서 가야 되는데 점프해서 가거나 아니면 아래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 만나는 순간 다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고 아래로. 근데 메모리는 포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막 32발, 32발 이렇게 되니까 포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얘네들 막 다 점프해요. 점프하고 얘는 점프하고 얘는 밑으로 가고 점프하고 밑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라우팅이 좀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좀 간격을 좀 띄워가지고 이쪽에다가 돌리고 이쪽은 한번 띄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막 움직였다가 다시 붙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을 해주려고 10마이크로 정도 띄운 거예요. 딱 10마이크로일 필요는 없고 라우트가 좀 꼬이지 않을 정도로만 간격을 좀 띄워주면 돼요. 그 혹시 코어랑 가까이 두는 네. 그 가운데 막고 있어가지고 코어를 바로 좀 최대한 여기 있으면 아까 보니까 여기 가까워서 위에 두니까 여기 가까워서. 네, 맞아요. 그 하나 더 준 거예요. 네, 아까 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거 말씀하신 건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줬었잖아요. 이렇게 줬었는데 네, 메모리 쪽으로 하나 추가해 주는 거예요. 이거 옮긴 게 아니고 더 준 거예요. 욕심 같아서는 원래는 뭐 더 많이 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 애들이 이제 인아웃풋 패드거든요. 핀수가 되게 많은 디자인. 그래가지고 파워 패드를 충분히 확보하기 좀 어려운 이어가지고 이렇게만 또 추가적으로 좀 뚫어줘요. 원래는 더 뚫어주면 더 좋죠. 여기도 더 뚫어주고 여기 더 뚫어주면 이게 많다고 하셨는데 네. 네. 이게 꼭 파워랑 적절하게만 들어가면 이것도 최소한 주시면 그렇죠. 이건 파워가 거의 최소한으로 줍니다. 인아웃풋 패드 핀을 안 거라면은 공정에서 면적을 받잖아요. 여기가 5,000 바이 5,000이다 그러면 이 패드의 크기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 5,000 바이 5,000에 넣을 수 있는 패드 개수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핀수가 대충 나오는데 내 디자인의 핀수도 결정이 되면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 인아웃 패드를 버리고 파워 패드를 쓸 건지 파워 패드를 줄이고 인아웃 패드를 쓸 건지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고민을 하다가 이제 몇 개 모듈은 그냥 빼고 인아웃 패드를 빼고 이렇게 구현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그냥 최소한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리스트 파일을 그 자체 그러면 지금 값이 램만 더 인스트럭션이나 데이터 메모리랑 램 있었으면 두 개도 많아요. 그러면 롬 같은 플래시가 따로 빼서 그렇죠. 따로 빼서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메모리 덤프를 두 가지 방법인데 그냥 무난하게 쓸 때는 SPI 모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메모리를 SPI로 덤프를 해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에 넣는 모듈이 따로 있어요. SPI로
메모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검토하고 그 다음에 리셋 키면은 동작하도록. 혹시나 이거 연결을 플래시로 램을 데이터가 읽어가는 식으로 플래시는 안 하고. 동작을 램을 이렇게 같이 나와서 계산만 시키고 한만 밀어놓고 읽어가는 식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인터페이스는 SQL이 돼 있어서 SQL 인터페이스만 맞춰주면은 상관은 없어가지고. 다른 걸로 혹시 JP나 뭐 메모리를 되는 분위기로 처음 그 데이터 미디어 상태에서 코어를 연결을 근데 상관없죠. 네, 상관없어요. 사번 상판에서 이게 5번 상판에서 한 순간 내려가서 지금 이거는 사실은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5번, 4번 써도 되고 4번, 3번 써도 상관이 없는데 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 메모리에 이미 링이 둘러져 있어요. 이게 메모리인데 이 메모리 컴파일러 통해 가지고 메모리를 만들면 제네레이션 된 메모리를 뜯어보면은 메모리 주변에 파워 링이 둘러쳐져 있거든요. 근데 그 파워 링이 둘러쳐져 있는 걸 보고 이 메모리 링이 3번, 4번이다. 그러면은 똑같이 링도 3번, 4번으로 맞춰주고 메모리 링을 봤더니 파워 링이 4번, 5번이다. 그러면 주변의 링도 4번, 5번으로 맞춰줍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만들어진 그걸 보고 붙입니다. 왜냐면은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면 안쪽에서 만약에 얘가 4번이다. 물론 5번이다. 얘가 4번이다. 그럼 링도 얘를 가로를 똑같이 5번, 세로도 똑같이 4번 이렇게 해줘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4번, 5번, 4번, 5번 맞춰주면은 이렇게 붙일 때 얘는 이거 파워는 메모리 안에 있는 파워거든요. 이건 메모리 컴파일러가 만들어 놓은 파워예요. 요거 밖에 있는 거는 이제 내가 만든 파워인데 요거를 이렇게 그 메탈 번호를 일치시켜주면 이렇게 5번으로 갔잖아요. 4번으로 가면 한 층만 움직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두 개 층 이상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9번 점프하잖아요. 네, 그러면 불필요한 메탈 공간을 계속 먹어가면서 스트랩을 쌓으니까 그렇게 그냥 방지하려고 가능하면은 뒤에 한 번만 붙게 이렇게 그냥 층을 맞춰주면 돼요.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걸 보고 그냥 참고용. 근데 만약에 내가 메탈 스택이 높아서 얘가 4번, 5번인데 내 메탈 스택이 막
7번, 8번까지 쓸 수 있다. 그러면은 꼭 굳이 이렇게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 10분 지나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잘 듣고 가셔서 성공적인 칩 설계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래오래 같이 뵙기를 바라고요. 강의는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강의하고 나가셔서 교수가 돼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삼성에 가서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업체끼리 또 이렇게 미팅하다가 우연찮게 만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든 또 사회 나가시면은 또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서로 잘 인맥을 쌓아 나가시면 언젠가 서로 쓸 일이 있습니다. 언젠가. 자, 그러면은 예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예제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처럼 그 저번에도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플레이스먼트 할 때도 IO 패드가 없는 디자인에서의 그 파워 플랜, 그 다음에 IO가 있는 디자인에서의 파워 플랜 이렇게 두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하실지 몰라가지고 각각 두 개 준비해 놨고 그 두 개가 방향성이 조금 다릅니다. 방향성이 조금 달라가지고 두 개로 준비를 했고 두 개 다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두 개 다 해드리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랩 5번에 있는 요거 그러니까 패드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이래가지고 쓰실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요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랩 5번에 이전에 했던 랩 3, 4번은 삭제하고 진행할 건데 그냥 폴더를 그냥 통째로 지울게요. 폴더 통째로 한번 지우고 네, 이 폴더 없으면은 제가 첫날에 올인한 것처럼 폴더가 없는데 패스 잡으면 에러가 나니까 폴더 한번 생성해 주시고 풀 띄우고 2번만 그 패스가 솔루션 폴더에 있는 플러 플랜을 솔루션 폴더에 있는 플러 플랜을 소싱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만 다르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림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같이 보시죠. 저도 같이 할게요. MDB 아래쪽에 MDB 지우고 MKG에 MDB 만들고 그 다음에 ICC 띄우고 소스 ICC 스크립트의 00번 하면 리디자인 알아서 하고 종료 클로즈 라이브러리 한 거고 스크립트의 솔루션 폴더에 01 플러 플랜 이거 하면은 플러 플랜 끝내 놓는 거고요. 플러 플랜 끝내 놓고 그 다음에 new 파워 플랜 이렇게 하시면은 예제 그림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 했던 거를 그냥 스크립트로 다시 다 만들어 놓고 그거를 소싱 해가지고 그냥 그 스텝을 그냥 넘겨오는 거예요. 지금 앞에 다 한번 해보신 거기 때문에 패스만 잘 잡았으면은 이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럼 파워 플랜을 할 때 뭘 제일 먼저 하느냐? 제일 먼저 하느냐 하면은 파워 링을 처음에 먼저 그릴 거예요. 왜 파워 링을 그리냐? 하면은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바깥쪽에 있는 파워 링을 하나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점점점 그림을 그리는 형태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시면 돼요. 렉탱귤러 링을 그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메모리 먼저 그렸어요. 메모리 링부터 먼저 둘렀거든요. 메모리 링을 먼저 두르거나 최대한 바깥에 링을 먼저 두르거나 둘 중에 뭐 먼저 링을 그리는 뭘 먼저 그릴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여기 예제에서는 메모리 링부터 그리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메모리 링부터 그릴게요. 자, 그리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은 4번 파워 디파인을 해줘요. 파워 디파인이라는 게 그 이름을 매핑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그리는 파워 넷의 이름은 VDD야. 내가 그리려고 하는 파워넷의 이름은 VDD야. 이렇게 지정한 거고 이 VDD는 스탠다드 셀에 있는 VDD 핀에다가 연결돼야 돼. 이렇게 매핑해주는 거예요. 그라운드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리려고 하는 그라운드 넷의 이름은 VSS야. 그리고 그라운드는 그 스탠다드 셀에 있는 VSS라는 핀이랑 연결돼야 돼. 이렇게 파워 디파인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드라이브 피지 커넥션 이 옵션으로 얘 간혹 가다 보면은 이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 파워 패드, 그 스탠다드 셀 파워 핀 이름이 VDD가 아니고 AVDD라던가 VDDA라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이름이 바뀌어야겠죠? 이거는 그 셀 열어가지고 이름이 VDD인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파워 도메인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VDD 1, VDD 2 또는 뭐 DVDD, AVDD 도메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름이랑 어떤 이름의 VDD가 어떤 VDD 핀하고 연결되어야 되는 디파인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 스탠다드 셀이 핀이 다 VDD, VSS 대문자로 되어 있고 그림도 넷의 이름도 VDD, VSS를 주는 게 편해서 그냥 이름을 맞춰준 거예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저는 타이핑하기 힘들어서 스크립트 해놓은 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하겠습니다. 요거 카피 앤 페이스트 할게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렇게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2866개의 파워 포트하고 2866개의 그라운드 포트가 커넥티드 됐다.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스탠다드 셀 중에 VDD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핀이 2866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2866개의 핀에 VDD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verify pg넷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어떻게 나오냐면 두 개의 에러가 있다고 나오고 플로팅 핀이다. VDD, VSS가 다 플로팅 핀이다. 이렇게 에러가 나옵니다. 당연히 이렇게 에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탠다드 셀이 다 바깥에 있지요. 바깥에 있고
스탠다드 셀들이 지금 다 바깥에 있고 위에 있는 VDD, 아래에 있는 VSS에 아무런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에러가 출력되는 게 현재는 당연한 상황입니다. 이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주변에 파워링을 그려볼게요. 메모리 주변에 파워링을 그리는데 그 프리라우트의 크리에이트 링이라는 메뉴에서 파워링을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리라우트가 어디 있냐면 여기 프리라우트가 있고 쭉 내려보면 밑에 쪽에 크리에이트 링, 크리에이트 파워 스트립 이렇게 쭉 있죠. 크리에이트 링으로 갑니다. 크리에이트 링으로 가서 보면은 탭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렉탱귤러 칠 거기 때문에 렉탱귤러로 가시면 되고 파워가 지금 VDD VSS니까 VDD VSS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어주시기 전에 여기 손가락 모양 이거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 VDD VSS 이렇게 있어요. 아까 드라이브 피지 커넥션 메뉴를 안 하시면 요거를 눌렀을 때 요 VDD VSS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눌러가지고 지금 VDD VSS가 툴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 체크해서 OK 하면 타이핑 하셔도 되고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어라운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메모리에 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크로에 치겠다. 체크해 주시면 나중에 코어에 칠 때는 코어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되고 우리는 지금 매크로에다가 할 거니까 이렇게 매크로인데 그 세 칸이 있습니다. 세 칸.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데 요 첫 번째 있는 네모칸을 누르고 첫 번째 있는 네모칸은 어떤 의미냐면 요 마우스로 메모리를 클릭하고 요 첫 번째 있는 요 커서를 누르면은 어떤 메모리인지 얘가 딱 찾아와요. 클릭해가지고 패스를 갖고 올 때는 요 아이콘을 잘 쓰시면 되고 아니면은 내가 패스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타이핑 하시면 되고 아니면 하이라키컬에서 찾아가겠다라고 하시면 세 번째 거 가서 메모리 찾아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모든 방법을 통틀어서 메모리는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그냥 딱 클릭하고 딱 찍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프셋하고 위스랑 레이어 이거를 정해줄 겁니다. 일단은 그대로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다 10, 10으로 돼 있죠? 4, 10, 10, 10, 10, 3. 우리는 방향성 공부했기 때문에 가로로 가는 애한테 홀수 넘버 주시면 안 돼요. 이제는 딱 보고서는 얘는 가로로 달리는 애니까는 짝수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레프트 라이트 가로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짝수 번호를 주시는 게 맞고 바텀 탑은 세로로 움직이는 거니까는 홀수 번호로 레이어를 주셔야 됩니다. 어플라이 이렇게 하면은 여기 주변에 이렇게 링이 쳐졌어요. 이렇게 링을 친 건데 아까 질문을 되게 잘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 링 두께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이 오프셋 이렇게 띄워야 되는가? 질문을 주셨는데 그리고 얘는 왜 3번, 4번인가? 4번, 5번 하면 안 되나? 뭐를 기준으로 했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 설명을 드리면은 늘 대답은 똑같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있는 걸 하고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사과 그림을 그려봐라 하면 사과 그림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는 뭐 동그라미 치고 가지치기 하고 사과인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이제 크레파스로 그리는 사람이 있고 물감으로 그리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다 사과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설명드릴 수는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먼저 이 메타를 그 3번, 4번으로 선택한 이유는 지금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메모리 컴파일러가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레벨을 올리잖아요. 레벨을 올려서 보면은 이 메모리에 이미 외곽에 파워링이 이렇게 불러놨어요. 우리도 서브블럭 저희가 서브블럭 예제할 때 서브블럭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서브블럭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파워링을 바깥으로 뺐잖아요. 메모리도 생성된 거를 보면은 맨 외곽에 이렇게 파워링이 가고 있습니다. 이 파워링을 봤더니 이 파워링이 3번, 4번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링하고 이제 얘를 붙일 거거든요. 이렇게 붙일 건데 붙일 때 그냥 같은 메탈로 붙여주려고 3번, 4번을 같은 메탈을 쓴 겁니다. 같은 메탈로 쓰면은 장점이 그냥 가서 여기서 그냥 바로 붙이면 되죠. 가로 가서 붙이면 되고 얘도 위로 올라갈 때 그냥 바로 붙이면 됩니다. 이게 메탈 스택이 다르면은 한 번 더 점프해 줘야 되죠. 예를 들어 지금 얘가 4번인데 만약에 6번이다 그러면은 얘가 가다가 3번, 4번, 5번, 6번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이면서 메탈하고 비아를 여러 개 쌓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그냥 메탈 라인을 맞추면 비아 한 번만 박으면 돼가지고 이렇게 메탈 모양을 맞춰준 거예요. 정답은 아닌데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얘랑 얘랑 맞춰주시면 돼요. 어차피 맨 위에서 파워 한 번 더 넣어줄 거니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 두께는 두꺼울수록 좋아요. 두께는 두꺼울수록 좋은데 너무 두꺼우면은 지금 보면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지금 포트예요. 저희가 만든 서브블럭 같은 경우에는 포트가 맨 바깥에 있고 그 안쪽으로 파워가 지나가는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맨 외곽 쪽에 파워가 가고 그 파워 바로 그 위쪽에 이렇게 포트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포트예요. 그러면은 스탠다드 셀이 지금 여기 밑에 있을 거잖아요. 밑에 있는데 스탠다드 셀의 특정 포트하고 이 포트하고 이제 연결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신호를 주든 신호를 받든 할 테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메탈이 너무 두꺼우면은 스탠다드 셀이 이렇게 갈 때 그 점프해서 가는데 뭘로 점프하든 점프할 거 위로 점프하든 아래로 점프하든 아래로 기어가든 위로 점프하든 갈 텐데 이게 너무 두꺼우면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점프해야 돼요. 채공 시간이 너무 길어요. 불필요한 채공 시간. 이런 게 너무 늘어나잖아요. 너무 늘어나면 이런 그 불필요한 메탈 라인이 계속 길어지면 자원을 계속 쓰는 거예요. 전체 면적에 내가 쓸 수 있는 3층으로 채울 수 있는 메탈의 면적은 정해져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많이 쓰면은 필요할 때 못 써요. 그래가지고 너무 두껍게 하면 이런 채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좀 줄인 거고 그렇지만 메탈이 두꺼우면 좋다는 이유는 파워가 많이 흘러가려면 메탈이 두꺼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없어요. 얼마큼 두꺼워야 되나 얼마큼 가늘어야 되냐 정답이 없는데 적정선에서 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저는 10으로 해놨는데 나는 파워 많이 줘야지 하고 30으로 줬어요. 돌렸는데 DRC가 이 근방에서 DRC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 돌아와서 이거 10으로 20으로 10으로 줄여주시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해보시면 돼요. 10으로 했는데 DRC는 안 나는데 IR 드랍에서 자꾸 빨간색 표시가 난다. 그러면은 10보다 크게 키워주시면 되고
디자인을 봐가면서 조금씩 튜닝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간격은 왜 띄웠냐? 이 간격을 만약에 안 띄우면 이게 10마이크로 띄운 거죠. 이게 10마이크로 띄운 건데 10마이크로 안 띄우면 얘랑 딱 붙어요. 얘랑 딱 붙겠죠. 여기랑 여기가 다 붙겠죠. VDD라서 상관은 없어요. 지금은. VDD라서 상관은 없는데 네, 다행히 여기도 VDD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 봐가지고 VDD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연찮게 얘가 VSS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요거를 VSS를 먼저 썼어. 그러면은 VSS가 이쪽으로 가고 VDD가 이쪽으로 가고 VSS가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프셋 이 10을 안 주잖아요. 그럼 붙잖아요. 그럼 VDD랑 VSS랑 쇼트 나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띄었고 혹시 모르니까 물론 내가 나중에 체크가 돼요. 베리파이 페이지나 하면 쇼트 났다고 뜨니까 알 수는 있는데 애초에 두 번째 이유는 또 뭐냐면은 저런 쇼트 이슈도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미 이렇게 한번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점프를 했잖아요. 점프하고 여기서 또 VSS가 또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점프해야 돼요. 그럼 빈 공간이 좀 있으면은 점프했다가 여기서 좀 그 패턴 정리를 좀 해요, 지들끼리.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가거든요. 근데 붙여놓으면은 너무 큰 면적 동안 점프를 또 한참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정리할 시간을 주려고 이렇게 좀 띄워놓은 겁니다. 이것도 10을 뛸 거냐, 20을 뛸 거냐, 30을 뛸 거냐 이것도 정답은 없고 그냥 메탈이 적당히 한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정도로 10마이크로 띄운 겁니다. 뭐 15해도 상관없고 20해도 상관없고 30해도 상관없어요. 너무 많이 띄우면 사실은 불필요하니까 굳이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고요. 자, 이 그림은 지금 이 상태로 두면은 링만 눌렀지 이 링하고 이 메모리는 연결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플로팅 된 겁니다. 플로팅 돼서 이 링하고 이 메모리하고 연결해 줘야 돼요. 그 연결해주는 명령어가 요겁니다. 프리라우트 인스턴스. 이 명령어를 하면 네, 이 명령어를 치면은 그 메모리 블럭 안에 있던 그 파워 링하고 내가 만들어진 링하고 이렇게 바로 붙어요. 이렇게 비아 넣어가지고 바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메모리 안쪽에다가 바로 파워 연결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렉탱귤러 링에다가 파워만 잘 넣어주면 메모리까지 그 파워가 잘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 렉탱귤러 링에다가만 파워를 잘 연결해 줄 거예요. 최대한으로. 그런 과정에서 이 명령어를 써가지고 메모리 안쪽에다가 파워 연결을 요거 안 하면은 메모리 파워 안 들어가서 메모리 동작 안 해요.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이게 파워를 연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예제에서는 이 파워 네트워크 신세시스라는 메뉴를 통해서 파워를 그리는 거를 할 겁니다. 그 서브 블럭에서 파워 칠 때는 그냥 내가 직접 하나하나 다 깔아요. 여기 하나 깔아, 여기 깔아, 여기 깔아 이렇게 하는데 이 파워 네트워크 신세시스는 그 툴이 알아서 깔아주고 나는 스펙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설명드리는 거라서 꼭 이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파워 그라운드에 연결만 잘 돼 있으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라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메뉴가 프리라우트의 파워 네트워크 컨스트레인트 이 메뉴에 가가지고 그 스트랩 레이어를 뭘로 칠 건지 설정을 해주는 메뉴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M5 최상위 메탈이죠. 파워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파워스치 앱은 최상위 메탈로 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요. 어차피 본딩 패드가 위에서부터 파워를 받아오기 때문에 최상위 메탈로 처음에 하는 거고, 우리 디자인은 홀수 번호가 가로로 가기 때문에 여기 호리젠탈에 체크를 해주시는 거고, 우리는 방향성은 이제는 알고 있죠. 호리젠탈에 홀수 번호로 체크해 준 거고, 그리고 이거는 그 최소 개수랑 최대 개수를 내가 임의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못해도 스트랩 그 호리젠탈로 5개는 깔아. 그리고 14개까지 중에서 스펙에 맞게 깔아.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5에서 14 안에 있는 수를 까는 거죠. 그리고 위스도 그 파워가 많이 먹는 데는 위스 좀 두껍게 깔고, 파워 많이 없어도 되는 데는 두께 좀 가늘게 깔아. 이렇게 민맥스 값을 적어줍니다. 이 민맥스는 그 테크 파일에 보면은 민맥스 두께가 얼추 나와 있어요. 민은 확정적으로 나와 있고,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두꺼우면은 그 파워는 너무 두껍게 깔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적당선에서 값을 주시면 저는 5로 줬고요. 5 해서 셋 해가지고 세팅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가로로 달리는 거, 세로로 달리는 것을 그물 모양으로 깔 거기 때문에 버티컬로 가는 M4로 똑같이 이렇게 한 번 더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세팅을 2개 해준 거예요. 가로로 깔 거, 세로로 깔 거. 지금은 세팅만 해주고 어플라이 안 했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는 눈에 안 보이고 세팅만 해주는 과정이에요. 스크립트로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구역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스트랩을 어떤 구간에 깔을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더 크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작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코어 사이즈보다 작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이 코어 사이즈보다만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면서 볼게요. 같이 볼게요. 네, 그 3번, 4번 세팅하는 거는 그냥 스크립트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역 설정하는 거는 직접 할게요. 메뉴가 프리라우트에 파워 네트워크 컨스트레인트에 여기 있습니다. 리징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두 번째 칸에 특별한 구역에다가 하겠다라고 하고,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코어보다 작게 그리시면 의미가 없어요. 코어보다 작게 그리게 되면은 스탠다드 셀이 이 바깥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 안쪽에만 파워 스텝을 깔면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파워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어 에어리 안쪽에다 까는 거는 까시면 안 되고, 코어보다는 코어 덮을 수 있게 충분히 이렇게 잘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된 거는 뭐 무빙으로도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M키 누르면 움직이기도 하니까 위치는 좀 바꾸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고 옵션을 좀 몇 개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거 노 라우트 오버 매크로 하드 매크로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 위로는 파워스를 깔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메모리에는 이미 파워가 다 지나가고 있고 라우팅이 이미 다 되어 있는 모듈이어가지고 메모리 위쪽으로 시그널이나 파워가 자꾸 지나가면은 쇼트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위쪽으로는 라우팅 하지 말라는 옵션을 체크를 해줍니다. 저는 스크립트를 했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요게 제일 중요한데, 세팅 잘 했으면 이제 요것만 잘 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프리라우트,
synthesize 파워 네트워크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synthesize 파워 네트워크 아까는 파워 네트워크 컨스트레인트였잖아요. synthesize 파워 네트워크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어요. 컨스트레인트 밑에. 요 메뉴인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예제에 워낙 잘 나와 있어가지고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VDD, VSS 지정해 주시고 서플라이즈 볼테이지 우리 지금 여기 예전에 1.5인데 우리 서플라이즈 볼테이지 1.8이잖아요. 1.8 이렇게 하시고 1.8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그냥 예제라서 이렇게 된 건데 1.8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 파워 버젯을 주는데 여기 1000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1000으로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내 칩이 파워 얼마나 먹을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이 정도 면적에 이 정도 게이트 카운트면은 이 정도 뭐 문 닫던데 라는 정보만 바탕으로 그냥 값을 준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칩마다 달라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준 게 파워 패드 마스터를 지정을 해줍니다. 패드 마스터를 지정을 해주는데 그 마스터라는 게 출발점이 누구냐 이걸 알려줍니다. VDD의 출발점이 누구니? 그러면 우리한테는 VDD 패드가 2개 있잖아요. 2개 있는데 하나는 I/O 파워고 하나는 코어 파워잖아요. 근데 스탠다드 셀이 받는 파워는 코어 파워니까 내 VDD의 마스터는 코어 파워인 PVDD, PIL 얘가 그 마스터 패드가 됩니다.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거죠. 내 VDD는 PVDD, PIL이 마스터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고요. VSS는 우리도 VSS가 2개인데 하나는 그 I/O 패드 VSS잖아요. 그리고 코어 VSS는 PVSS, PI가 코어 VSS야 이렇게 매핑을 2개 이렇게 매핑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매핑을 해줘서 여기 외부에서부터 온다. 그러면은 툴이 이 패드에 있는 라이브러리 값을 갖고 와가지고 파워에 대한 계산을 어느 정도 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내용이 이렇게 예제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제 350으로 했네요. 우리도 350으로 할게요. 350으로 하고 어플라이. 여기 보면은 커미트가 있고 어플라이가 있습니다. 커미트는 최종 결정을 하는 거라서 맨 마지막에 결정할 때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 한번 체크하니까 어플라이를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아까 그 교재에서 봤던 그 그림이 그대로 나오죠. 그 그림을 여기를 보면은 보라색, 빨간색, 보라색에 있는 넷이 뭐고 빨간색에 있는 넷은 몇 개 지나가고 이렇게 이제 넷이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 위에가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위에다가 이 패드를 파워 패드를 2개를 추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려보면 이 빨간색 없어집니다. 실제로 없어져요. 지금 위쪽에 파워 패드가 이렇게 한 군데서밖에 안 오잖아요. 근데 메모리 근처에다가 파워 패드 이렇게 추가해주고 이거 다시 돌리면은 이 빨간색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고 그러면 이제 이게 빨간색 있으면 파워가 안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그냥 상대적인 값을 보여주는 거지 절대값이 아니라서 이렇게 진행해도 칩 잘 돌아요. 잘 돌고 안 도는지 정확하게 보려면은 그 파워 레일이라든지 다른 파워 정확하게 IRD가 보는 다른 툴을 쓰셔야 됩니다. ICC에서는 정확하게 못 봐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디폴트 옵션을 바꿔주면 빨간색이 없어져요. 지금 얘가 옵션 값 따라서 이렇게 바꿔준 거지 정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색깔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멀적으로 이 정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잘 동작하실 거예요. 자, 이게 여기 예제 밑에 나와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건 자동으로 스트랩을 깔으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로 세로 지금 가로로 가는 메탈의 개수, 세로로 가는 이 메탈의 개수를
내가 직접 깐 게 아니고 나는 그 범위만 지정해주고 5개에서 14개 깔아라고만 알려주고 이거는 젠충 전력 소모가 1.8V에 350mW 정도 소모되는 칩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준 스펙 안에서 네가 파워 스트랩을 잘 깔아봐.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서플라이 볼테이지가 1.8이 아니라 1.2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하면 지금 이거는 1.2로 했을 때는 내가 준 스펙에 못 맞춘다는 얘기. 그러니까 1.2V를 넣고 그 다음에 파워 스트랩을 14개 까는 걸로는 이 350mW의 전력 공급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안 되느냐 그거는 좀 다른 얘기고요. ICC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버젯을 1.2로 두고 버젯을 한번 올려볼게요. 버젯 올려도 안 돼. 버젯을 낮춰볼까요? 버젯을 낮추니까는 됩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볼테이지랑 이게 그 스펙 값을 정해주는 거였고 아까 이 두 개의 기준에 의해서 스트랩의 개수를 또는 스트랩의 두께를 몇 개를 깔아야 되는지는 이렇게 스펙을 준 겁니다. 이 맥스 값을 더 주셔도 되고 덜 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사용자가 적당한 값을 찾아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깔면 DLC, LBS가 날 거고 너무 적게 깔면 파워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될 거라서 적정선을 잘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냥 여러 번 돌려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됐고요. 만약에 이거를 1.8V로 두고 버젯 값을 낮추면 이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이 구간이 점점 늘어나죠? 점점 퍼집니다. 그러니까 스펙을 변경을 하면은 이 스펙 안에 들어오는 드랍에 대한 양을 결정해 주는 건데 우리가 이 얼만큼의 전력 소모가 되는지 버젯 값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노멀한 값을 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값을 올리면 아마 좀 파란색으로 나올 거예요. 이 스펙 범위 안에서 잘 지정해 주셔가지고 주시면 돼요. 너무 저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레일이 깔리는 거에 여유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350도로 이렇게 해서 커미트를 하면은 이렇게 메탈을 깝니다. 이렇게. 파워 스텝을 깔아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은 보시면 이렇게 메탈들이 요 링에 잘 붙어 있잖아요. 이 링에 잘 붙어 있어 가지고 메모리까지는 연결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요거를 할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칩 외부에서 파워가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또 파워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외부 패드가 그 파워를 받고 그 패드가 안쪽으로 시그널을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시그널이 하나도 없죠. 요거는 붕 떠 있는 겁니다. 파워가. 아무런 커넥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처럼 이 외부에서 받는 파워랑 안에 있는 이 링이랑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 스텝들. 이 작업을 할 건데 이 작업을 이렇게 붙여줘야지 외부에서 패드를 받아서 안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그러면 안에가 다 파워 연결이 되는 그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더 나온 게 뭐냐면은 이 엣지셀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엔드캡 엣지셀을 넣으라고 했는데 끝에다가 필러를 넣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 엣지셀을 안 넣어놓고 진행을 하는 걸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플레이스먼트에서 바깥에 있는 애를 안으로 다 넣었어요. 스탠다드 셀을 다 이렇게 안쪽으로 넣고 지금 이 스탠다드 셀은 파워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다 붕 떠 있잖아요. 이 스탠다드 셀에 파워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파워를 넣어줄 때 어떤 식으로 넣냐면 이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어차피 다 그 실습하실 거예요. 자, 스탠다드 셀의 파워를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그 왼쪽에 있는 그 스트랩에서 파워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가로로 이렇게 레일을 깔아요. 이렇게 레일을 깔아가지고 돌기디 VSS에 이제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요 인서트 엣지셀 이거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건데 엣지셀을 안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레일을 깔면 스탠다드 셀이 있으면은 레일을 깔고 스탠다드 셀이 없는 구간에는 레일을 깔지를 않아요. 이렇게 빈 공간으로 나와 있죠. 근데 툴 입장에서는 당연하잖아요. 스탠다드 셀이 없는데 굳이 레일을 깔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레일을 안 까는데 이게 이제 레일을 안 깔면 나중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그 플레이스먼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CTS를 할 때 버퍼랑 인버터를 넣어요. 버퍼랑 인버터를 넣는데 버퍼랑 인버터가 이 위치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위치. 그러면은 이 위치에 이제 플레이스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거나 버퍼 인서션을 했을 때 이 위치에 들어가면 얘는 파워그라운드가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레일을 또 깔아야 돼요. 또 깔을 때 그냥 또 까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나중에 삽입할 때쯤 되면은 라우팅이 좀 돼 있습니다. 라우팅이 좀 돼 있어가지고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레일을 까는 순간 라우팅이 좀 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레일이 안 깔리거나 또는 쇼트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빈 공간에도 레일을 좀 넣어줘야 돼요. 미리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건 이제 공정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 스탠다드 셀 양쪽 끝에는 저 엔드캡이 필요합니다. 끝에 엔드캡이 없으면 동작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탭셀이 또 중간중간에 또 들어가야 돼서 중간중간에 공간을 스탠다드 셀이 딱 들어갔을 때 파워그라운드가 다 어느 공간에 들어가도 파워그라운드가 딱딱딱 연결될 수 있게 모든 레일을 깔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시고 나면 모든 그 왼쪽 라인에 또는 오른쪽 라인 끝에 이렇게 필러가 다 들어가게 될 거고 그 필러 때문에 모든 레일에 스탠다드 셀 레일이 잘 깔리게 될 거예요. 실습을 해보시면 빈칸 없이 다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잘 까시면 됩니다. 자, 핸디캡을 넣고 돌리게 되면은 좀 반짝거리는 게 엔드캡 다 넣은 거고요. 스탠다드 셀 레일이 이렇게 빈칸 없이 다 깔리게 되고 이 그림이랑 좀 다르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지 마시고 꼭 모든 라인에 이렇게
이 위치에 스탠다드 셀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모양으로 되게 모든 라인이 다 들어가게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얘기를 하니라고 한 번 더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verify pidnet 했을 때 0이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verify pidnet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플로팅 된 핀 이 두 개 나오죠? 왜 나요? 얘랑 얘랑 플로팅이잖아요.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에러 있다고 나와요. 이거 다시 원래 위치로 다시 갖다 낼게요. 갖다 놓고 verify pidnet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없어졌죠? 에러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모든 레일에 그 스탠다드 파워 레일이 잘 깔리도록 해야겠다. 만약에 스탠다드 셀에 뭔가 추가가 되거나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돼서 베리파이 피지넷 했는데 이렇게 두 개 에러가 있다. 이건 제가 눈으로 봤으니까 알지만 모를 수도 있잖아요. 어느 위치인지. 그러면은 에러 브라우저로 보시면 됩니다. 에러 브라우저는 베리피케이션 메뉴에 에러 브라우저 메뉴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베리피케이션 메뉴가 있고 여기 에러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이걸로 들어가시면 여기 보면은 unknown을 열어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unknown 하면은 이렇게 에러 브라우저 두 이거 딱 찍으면 이렇게 그 위치로 갑니다. 얘 문제야 이렇게 이거 두 개 에러 났다고 알려줍니다. 문제가 나면 베리피케이션에 에러 브라우저 열으셔가지고 어느 구간에 에러가 있는지 확인해서 얘가 왜 에러인지 보시고 파워랑 그라운드 연결 안 됐네 생각하신 다음에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랩 5예요. 랩 6은 패드 없는 디자인. 이건 손으로 하나하나 까는 겁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지금부터 랩 5번, 6번 두 개 다 해주시면 돼요. 시간은 3시 반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